여러분, 한 나라가 정말 눈부신 성공과도를 달리다가 왜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파멸적인 전쟁을 선택했을까요? 참 이상하죠? 근데 여기 이 비극을 막으려고 모든 걸 걸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실패했지만요. 오늘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 역사가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한마디로 시작해보죠. 그것은 나의 가장 큰 패배였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키노 노부아키 남작의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패배였을까요? 바로 이 실패의 순간에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고작 외교적인 실패 하나가 한 나라 전체를, 그것도 세계 대전이라는 끔찍한 소용돌이로 밀어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맞춰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의 비극은 바로 1919년 베르사유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뿌려진 그 작은 분노의 씨앗이 대체 어떻게 거대한 파국이라는 나무로 자라났는지 우리 함께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1919년 8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모여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있는데 일본 대표단 표정이 영 좋지가 않아요. 왜냐? 분명히 승전국인데 취급이 꼭 억지로 껴준 손님 같거든요. 식탁 맨 끝자리에 앉혀놓고 말이죠. 이때 마키노 남작이 뭐라고 했냐면 꼭 마지못해 초대받은 가난한 친척이 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그 굴욕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굴욕을 한 방 먹습니다. 일본이 나름 야심차게 제안했던 인종평등 조항 있잖아요. 이걸 그냥 보기 좋게 거절해버린 거예요. 아니 맨날 입으로는 자유니 평등이니 외치던 서구 열강들한테 대놓고 무시당한 거죠. 이때 일본은 정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린 영원히 이방인이구나 하는 그런 피해의식 같은 거요. 아니 근데 일본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베르사유에서의 이 굴욕이 왜 그렇게까지 뼈아팠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잠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일본이 그 이전에 겪었던 정말이지 경이로운 변화의 시대를 말이죠.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몇십 년 만에 봉건 시대를 끝장내고 서양 배우겠다고 바로 사절단 보내고 심지어 마지막 사무라이 반란까지 최신식 군대로 찍어 누릅니다. 와, 진짜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나라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야말로 초고속, 압축 성장의 시대였죠. 보세요. 사무라이들이 칼을 내려놓고 양복을 쫙 빼입었죠. 근데 이게 겉모습만 바뀐 거였어요. 뭐랄까, 하드웨어는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대로였던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그 충성,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힘을 숭상하는 전사의 정신, 그건 그대로 남아서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 군인, 기업가가 된 겁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이 바로 와코뇨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정신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당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핵심 엔진이었죠. 엄청난 원동력이 되긴 했는데 이게 좀 위험했어요. 서양의 최신 기술이라는 날카로운 칼에 일본의 공격적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칼날을 더한 셈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일본 앞에 거대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일본의 운명을 건 두 개의 길이 딱 나뉘게 돼요. 하나는 자유주의, 다른 하나는 팽창주의. 완전히 다른 두 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영혼을 건두 두 세력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한쪽엔 마키노 남작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랑 잘 지내면서 무역으로 크자 하는 쪽이었죠. 반대쪽엔 군부를 중심으로 한 팽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힘으로 아시아를 먹고 자원을 뺏어와야지 하는 쪽이었고요. 평화냐 전쟁이냐. 일본은 정말 이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팽창주의자들의 목소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잘 먹혔어요. 마키노의 라이벌이었던 고노에 후미마루가 한 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백인 놈들은 우리를 깔보고 겉돌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았잖아. 근데 우린 안 된다고? 딱 이런 논리였어요.
베르사유에서 느꼈던 그 굴욕감, 서구에 대한 그 불신이 바로 이런 위험한 생각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평화냐 전쟁이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 균형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가 박살나니까 사람들이 자유주의 정부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해결하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해 라고 외치는 군부의 목소리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군부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유명한 만주사변이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철도에 자기들이 폭탄을 터뜨려 놓고는 이거 중국 놈들이 한 짓이다 하면서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희대의 자작극이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군부는 우린 도쿄 정부 따위 신경 안 써. 우리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걸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당연히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죠. 일본의 침략을 막 비난했는데 일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호했습니다. 1933년 그냥 국제연맹의 문을 쾅 닫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린 당신들 규칙 안 따를 거야. 우리 갈 길 갈게 하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군부가 폭주하는 암울한 시대, 모두가 겁먹고 침묵할 때 마키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천황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거든요. 나라가 이대로 재앙으로 빠져드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일본은요, 그냥 피해 시대였습니다. 총리가 길에서 총에 맞아요. 해군 장교들이 총리 관저에 쳐들어가서 총리를 죽입니다. 군부에 반대한다?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목소리는 말 그대로 총과 칼에 지워졌습니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렇게 암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피해 웅정이 위해서 군사 예산은 정말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400%. 불과 6년 만에 4배가 넘게 뛴 겁니다. 사람들 사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그들이 낸 세금은 전부 탱크 만들고 군함 만들고 비행기 만드는 데 들어간 거죠. 일본은 정말 브레이크 없이 오직 전쟁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키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딱 하나, 히로히토 천황이었습니다. 영국 왕처럼 직접 통치는 안 해도 중심을 딱 잡아주는 입헌 군주로서 천황이라면 이 군부의 폭주를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천황은 군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막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일본을 멈춰 세울 수 있었던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완전히 고장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희망을 잃은 마키노는 1935년 사임하면서 천황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부디 중국과의 전쟁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번지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요, 몇 년 뒤에 진주만 공습으로 정확하게 현실이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정확해서 소름 돋는 비극적인 예언이었죠. 자, 이렇게 일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완전히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비극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 세 사람의 운명 참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보세요. 평생 평화를 외쳤던 마키노는 결국 조국의 패망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 속에서 눈을 감았고요. 전쟁을 선동했던 고노에는 전범 재판을 피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었던 히로히토 천황만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으로서 전쟁 후에 일본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 돌아보면 일본의 근대화는 겉만 번지르르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뭐랄까, 최신식 군함 갑판 위에 사무라이 갑옷을 입고 서 있는 그런 좀 귀기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서양의 기술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는 손에 쥐었는데 그걸 휘두르는 정신머리는 과거의 공격적인 사무라이 정신 그대로였던 거죠. 일본의 정신, 서양의 기술이라는 그 와콘 요사이의 꿈은 결국 이렇게 끔찍한 파국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이 비극이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한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깊은 굴욕감을 느꼈을 때 그 씁쓸한 감정이 끔찍한 공격성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